오늘부터 논어 시작하겠습니다. 논어라는 책은 주로 공자의 은행을, 공자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공자의 은행을 기록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중에 은자가 이제 여기 논어 할 때 은이나 어나 같은 의미고, 그 말씀을 이렇게 논한다는 건 따진다, 정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한 책, 바로 논어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입니다. 노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은 보니까 큰 나라에서 잘 안 나오는 듯합니다. 중국의 공자, 아주 작은 노나라에서 나와요. 석가모니도 큰 나라가 아닙니다. 카필라 왕국이라고요. 예수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나라, 아주 미약한 나라이죠. 그래서 큰 인물은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공, 이름은 언덕구자입니다. 자는 중리입니다. 중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리자는 아마도 그 모친 안징제라는 분이 리구산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서 공자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가 리구산에서 따온 거 아니냐. 또 리자는, 공자의 자인 리자 역시 이구산에서 따온 거 아니냐. 그런 그 설이 유력합니다.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를 이렇게 얇게 잘라서 거기다가 붓으로 썼습니다. 나무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루마리로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책자의 원형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가, 두루마리, 이게 이러니까 이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논어는 그 마리가 20개가 됐습니다. 마리 하나하나를 편이라고 합니다. 편. 그래서 20편이다. 이렇게 논어는 20개, 이런 마리가 20개였습니다. 그런데 말아 놓으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데요. 이 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글자, 그 글자를 따서 편의 제목으로, 편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어 제일 처음에는 학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학이편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이편입니다. 논어 학이편, 이렇게요. 논어는 어떤 책이냐? 행복하고 참된 삶을 인도하는 탁월한 참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어는 진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누가 이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돈을 사기당하면 금방 알죠. 그런데 지식을 사기당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논어를 놓고 그 다른 이론을 한번 대조를 해보면 일치하면 진리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흔한 예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몇백만 부가 팔리고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거짓말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정의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한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관심이 갔죠. 많이들 사봤는데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책으로 봅니다. 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논어하고 대조를 해보면 안 맞는 말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는 종교, 철학, 정치, 외교, 경제, 윤리, 교육, 역사, 문학, 예술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바른 길을 제시해 놓은 뛰어난 종합적인 지침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를 읽으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논어의 특징을 알고 나면 논어는 꼭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어 첫 장을 이렇게 펼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왈. 자왈, 자자는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선생,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께서 왈 말씀하셨다. 그럼 선생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자 당시에 사립학교를 제일 먼저 공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선생하면 공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생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다. 그 이외의 책들은, 또 그 이외의 사람들은 생략하면 혼선이 생기니까요, 성을 붙입니다. 맹자 말씀은 맹자왈, 또 묵자 말은 묵자왈, 순자왈, 한비자왈, 다 성이 붙는데 성 없이 자왈 100% 공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이 시습지. 학자는 쉽죠. 배운다. 배우고, 그리고 요 이자는 그리고, 시자는 때맞게, 놓치지 않고 때맞게 익힌다. 배운 내용을 익히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요. 이때 갈지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영어로 it,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배우고 때맞게 그것을 익힌다. 그것은 배운 내용이죠. 배우고 배운 내용을 익히니까 또한 이 글자가 여러 가지 발음이 있고 뜻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 이거는 말씀,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세, 요거는 달랜다는 뜻입니다. 유세한다 라고 할 때 이 세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열이라고 발음하면요, 기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탈이라고 발음하면 벗는다, 옷을 벗는다, 탈, 이런 글자로 쓰였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후대에는 글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컨대 열자는 이렇게 쓰고요. 탈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최초에는 이 글자 하나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기 시습지, 부력, 빨리 발음하기는 힘들죠. 부력,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옛날 사람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옛날 사람은요, 그것이 노래 비슷하게요. 또 읽으면 노래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왈 이렇게 한다고요. 자왈 이러면서 머릿속에서는 해석이 돼버립니다. 아, 공자 말씀하셨다. 하기, 그럼 벌써 배우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하기 시습지 하니, 그러면 벌써 때맞게 익히니, 부력, 그러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력 또한 말하지 않는가, 말이 안 되거든요. 달래지 않느냐, 말 안 되거든요. 기쁘지 않느냐, 말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력 해석하다가 여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열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하기 시섭지하니 불영열호와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제는 열자다 이거. 배우고 익히니까 제때 익히니까 또한 기쁘지 않느냐. 예. 또한 기쁘지 않느냐. 이게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첫 시간, 대학 첫 시간에 대학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장황하게 따져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학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생략하기보다는 한번 반복하더라도 논의 시작이니까 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대학 때 같이 그때 읽으신 분은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학이 무슨 뜻인가? 학이 배우고 학습을 하니, 복습을 하니 기쁘지 않은가? 예. 정말 기쁜 건가? 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배웠는데요. 그것이 참으로 기뻤는지 아니면 억지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쁠 때도 간혹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기쁘지 않았죠. 점수 딸라고 머리를 싸매고 억지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고등학교, 마음에 드는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마음에 드는 대학교 가려고요. 대학교 때는요, 마음에 드는 회사 가려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 겁니다. 기뻐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예. 그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앞날을 제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 그 열심히 산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경쟁에서 이기려서 뭐 하려고 하느냐? 돈 많이 벌려고 해요.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명예를 더 많이 얻으려고. 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열심히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죠. 과거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언제까지 열심히 살까요? 영원히 열심히 살지는 않겠죠. 언제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 끝날까? 까마득한 훗날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너무나 먼 훗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일까? 10살짜리가, 5살짜리가 할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 너무나 긴 시간을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와뻤다. 그렇죠. 한 서너 달 살았을까? 그런데 이 나이 돼버렸다. 눈 깜짝깜짝 하니까 이 나이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몇 달 남았을까요? 정말 까마득한 세월일까? 한 2달 지나면 이 순간이 와 있겠죠. 그래서 이 순간이 왔을 때 내 일생을 한번 돌아보자. 너무나 긴 세월이었을까요? 너무나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지겹도록, 지겨워서 이제
뭐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아 이제 죽게 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안 되겠죠. 한번 돌아보면 정말 산 거 없네. 예. 한 2달 산 거 같은데 숨이 가빠온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 일생은 어떤 거냐? 잘못 살은 겁니다. 내 일생 나는 돈을 이만큼이나 모았다. 정말 성공했죠. 남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걸 이루었다.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다. 안 될 겁니다, 그거. 이 순간이 되면요. 안 될 거라고요.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숨이 완전히 멎어버린 그 시간에, 그 순간이 되면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때 누가 나타나서 이건 내줄래? 살려줄게. 줍니까, 안 줍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데 뭐. 이 필요 없는 거를 모으느라고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보니까 허망합니다. 이런 건 잘못 살았다. 다시 살자. 이거 잘못 살았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 2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 막급이다 라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순간이 되기 전에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남은 내 일생이 어때야 되는지, 과연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아차 놓쳐서 어제처럼 내일을 산다, 계속 이 길을 산다 하는 순간 인생 끝이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요. 내가 기차라면 이 길로 이 레일 위로 왔다면 이제 이 길로는 갈 수 없을 겁니다. 왜 이 길로 못 가는데? 후회할 길이니까요.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니까 이 길로는 못 가겠다. 아니야, 난 그 길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도 형제도 소용이 없다. 친구도 자녀도 소용이 없다. 내 숨 넘어갈 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내 숨이 넘어갈 때 누가 도와주느냐 이거죠.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후에 막급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달려온 이 선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죠. 이 길을 못 갑니다. 이렇게. 이 벗어나는 것을 이제 탈선이라고 하죠. 선로를 벗어났다.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방황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방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학적 방황, 철학적 방황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적 방황을 깊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사람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호적에 태어났을 때 호적에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리느냐? 홍역을 치르기 전에는요,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홍역 치르고 나면 이제 사람 됐다. 호적에 올린다고요. 그래서 홍역을 치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 돼야죠. 정신적으로 사람 되는 홍역이 철학적 방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방황을 깊이 해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인간이 안 된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철학적 방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을 가지 못하고요, 벗어납니다. 길을. 왜 철학적 방황을 하느냐? 이 남은 일생이 한 2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 2달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다가
병원에 들렸습니다. 배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편하게 사세요. 약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이거. 예. 나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바로 좀 이야기하십시오. 예,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하게 사세요. 아마 다음 주 여기 안 오시겠죠? 그래도 오실까요? 아마도 안 오실 겁니다. 가면 뭐해? 그렇죠. 그래서 한 두어 달 정도로 남았다는 실감이 나면 하던 일 못하고요. 딴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 성인들입니다. 이 길로 가야 수료하는데요.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길로 가야 1등을 하는데요. 1등 하면 뭐합니까? 이 길로 가야 왕이 되는데요. 왕 되면 뭐합니까? 아차 하면 흑안중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이 길로 가야 장관이 되는데 장관 하면 뭐합니까? 1년에 13번인가 임명장이 와도 싫다고 안 하는 사람이 퇴계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심각한 철학적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도 광야를 떠돌면서요, 방황을 했고요. 그 심각하게 방황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내 일생을 멀다 까마득하다 생각하기보다 과거를 돌아보고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 이런 실감이 확 날 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방황을 해보면요,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사,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한 두어 달 남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내년 총선 때 무슨 당이 이길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신문 안 봅니다. 그거. 라디오, 텔레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철학적인 방황입니다. 지금 아마도 상당 부분 방황을 하셨던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 걸 전혀 못 느낀 분은요, 안 오십니다. 그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분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그런 방황의 마음이 약간이라도 없다면 안 오셨을 겁니다. 참된 인생이 뭔지. 그래서 모이신 건데요, 방황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 나의 길인지, 참된 길인지 알 수 없어서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술을 잔뜩 먹고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디 산속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한강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내가 왜 두 달 남았냐, 내가 왜 이런 인생이냐, 이 숙명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한강에서 여기서 고개를 떨구고 여기서요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 있습니다. 옆에 와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관심이 갑니다. 너 왜 왔냐? 저 한 두 달 남았습니다. 너하고 똑같네. 그렇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매력은 없죠. 서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그냥 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요, 활짝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활짝 행복한 얼굴로 바뀌었냐? 이유가 뭐냐? 저요,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좋겠다, 잘 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나았니? 물어야죠.
아, 내가 오늘 좀 바쁘다. 다음에 말해줄게. 안 됩니다. 틀 안아야죠. 다리라도 딱 잡고 아래쳐 내한테 말해주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 절대 못 놓는다. 바로 말해라.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아시다시피 공자입니다. 제가 이 방황하기 전에 생각하던 공자하고 방황하다가 만난 공자하고는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공자라는 어떤 사람일까? 막연하게 좀 꼬장꼬장한 영감님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법을 어겼다고 꾸짖는 분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난 공자는요, 쓰라린 내 이 방황을 해결해 줄 구세주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참된 인생길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나를 인도해 줄 구세주입니다. 매력 덩어리인 거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딱 붙들고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해 줍니다. 저 명륜동 있잖아. 그 뒤산이 있어. 거기 가서 나무잎이 있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더니 나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찾아가느냐? 무슨 나무냐? 어떤 잎이냐? 어떻게 먹으냐? 꼬치꼬치 묻는 거죠. 그러면 말해줍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 그거 배워서 알았어. 배워서 알았어. 그래? 그거 좋겠네. 난 다음에 배울게요.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나도 배우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겠습니다. 배움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웠더니 어떻게 되든가 물어야 됩니다. 배웠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약을 먹고 약 먹고 나니까 나으니까 어떻더냐? 물어보고 대충 감을 잡아야죠. 그리고 배움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합니다.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나? 죽음으로 가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 대부분 다. 근데 제대로 사는 길은 뭐냐?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바로 학의 길이다. 배움을 통해서 길을 바꿔야 된다. 길을. 죽음으로 가는 길,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중용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하더라. 그런데 함정, 죽음의 바다로 세월이 몰고 가는데 그거를 피해갈 줄 모르더라. 이 죽음의 바다로 세월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여기서 피해가야지. 왜 이쪽으로 가면서 내가 똑똑하다, 대단하다 이런 자랑하고 다니느냐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똑똑하다고 하겠느냐.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을, 배움을 통해서 길을 바꿔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 그래서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쪽으로 가는 출발이 뭐냐. 출발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몸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다. 몸 챙기느라고요.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그리고 돈 챙기는데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몸 챙기느라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게 뭐와 같으냐? 집하고 같아요. 집. 이 집은 요새 집값 비싸죠. 집이 왜 중요하고 왜 비싸냐?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비싸죠. 집은 근사한데요. 사람 못 사는 집이 있습니다. 밤에 낄낄 소리 나고 이런 집이 있어요. 사람 못 사는 집. 그걸 뭐라고 합니까? 흉가라고 합니다. 흉가. 이건 줘도 안 가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이 귀한 까닭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하고 사람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한 거죠. 사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보다 더 귀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몸을 집이라고 합니다. 몸집 이렇게 말하죠. 몸집. 그러니까 이 몸집은요,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거 영어로 뭐 바디하우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몸을 집으로 봅니다. 몸이 집이니까 몸 속에 뭐가 있겠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몸하고 마음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이거죠. 집하고 집 속에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귀했습니까? 사람이 더 귀했죠. 그러면 몸하고 몸 속에 있는 마음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마음이 더 귀하죠. 마음이. 그런데 사람이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은 안 챙기고 몸만 챙긴다. 몸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밥입니다. 밥. 그래서 몸만 챙기는 사람을 밥보라고 합니다. 밥만 챙긴다.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울기만 하면 울보 그러죠. 놀기만 하면 놀보 그럽니다. 밥만 챙기면 밥보 그럽니다. 근데 이 밥보에서요, 비읍이 탈락이 됩니다. 그것이 바보입니다. 우리말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바보를 외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어로 바까 이렇게 번역하니까요, 밥을 못 챙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도요. 영어로 푸울인가요? 바보. 밥을 못 챙기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말은 바보가 밥만 챙기는 사람이라고요. 반대입니다, 뜻이. 그러면 이제 밥만 챙기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란 뭡니까? 돈 챙기는 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뭔가요? 바보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바보의 물결이 어디서 왔습니까? 서양에서 불어왔죠. 온 세상 사람이 그래서 바보 됐죠. 저는 불행하게도 아직 영어를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면 괜히 좀 위축되고요. 좀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바보한테 무슨 위축이 됩니까? 코 큰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저는 한국어로 그냥 말합니다. 앉으세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죠. 자기가 우리말 못 알아듣나? 그렇죠? 제가 자기 말 못 알아듣나? 코 큰 바보한테 위축될 일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바보다. 그 원인은 서양에서 불어왔다. 그래서 우리도 바보 다 됐다 지금. 바보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보가 되니까 밥 챙겨야죠. 밥 챙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야죠. 경쟁. 인생은 경쟁입니다. 남이 먼저 챙기면 난 못 챙깁니다. 그래서 온통 경쟁이라고요. 빨리 가서 내가 먼저 챙겨야 됩니다. 경쟁자를 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됩니다. 인생은 경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긴장이 됩니다. 방심할 틈이 없다고요. 바짝 긴장하고 사니까요,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피곤하고 몸이 피폐해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남을 밟아야 되는데요. 남을 제껴야 내가 이기는데 어떻게 남을 앞세웁니까? 그래서 양보하고 앞세우고 이런 정이 메말라 가는 거죠. 바로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도덕성, 예의 이런 거 사라지죠. 그런 거 챙겼다가 경쟁 못 한다고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도덕성, 예의, 그거 무슨 쓰레기 같은, 다 무시하고 내가 이겨야죠.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의미의 성공이 없다. 뭐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경쟁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경쟁 안 해도 되죠. 이제 저는 뭐 놀아도 먹고 살 거 충분하다. 이제는
여유롭게 살자. 그러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늙어 있죠. 우리는요, 젊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은요, 우리가 부럽습니다. 아직 취직이 안 되고요. 지금도 경쟁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근데 우리들 보면 한가롭고 여유 있고 참 부럽다. 우리는 언제 저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젊은 사람을 부러워하나요? 늙었지 않습니까? 내 청춘이 없어졌다고요. 쓸쓸합니다.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산에 해가 쭉 빠지는데요. 와, 석양이 참 아름답다. 덜 늙었습니다. 그걸 보면 왠지 허전하다. 늙었다고요. 가을에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와, 낭만의 계절 덜 늙었습니다. 쓸쓸한 계절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안정이 되나 싶었더니 늙어가지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쓸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는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이 확 다가오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절망감에서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눈물 바다로 바뀝니다. 올 겨울 내가 못 넘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확 온다고요. 그러면 얘 친구가 오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 반가운 친구가 오셨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왜 납니까? 이 친구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지. 딸네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용돈도 받아가지고 오면서 눈물이 쭉 납니다. 아니, 오늘 같이 즐거운 날 왜 이러십니까? 이 길도 이제 마지막 길 아니겠어. 그렇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단풍 구경하고요. 사진도 찍고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내년 봄에 꽃 구경은 못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눈물 바다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직 실감을 안 해서 그렇죠. 이 절망적인 이 눈물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벗어날 길이 없죠.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눈물 바다에서 벗어날까요? 치매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이제 안 괴로워요. 가만히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친구가 괴롭죠, 이제 친구가. 가족도 괴롭습니다. 자기도 몰라보고요. 서운하고 이런데 본인은 뭐 안 괴롭죠. 그래서 그것이 절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이라고요. 어떻게 치매가 선물이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제가 의사협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뭘 그런 걸 알아. 치매란 뇌에 구멍이 나는 거야. 알기는 아냐고.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한 2달쯤 지나니까요,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래요. 제가 2달 전에 발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발표할 때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바로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걸 알았다면요. 모르면 모를까?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해야죠. 계속 바보 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바보 노릇을 그만하죠. 바보 노릇을 그만하려고 하면요, 사는 방식이 바뀝니다. 관심도 바뀝니다. 우선 독서의 기준이 바뀝니다. 전에는요, 논어 안 읽었어요. 그거 시대에 안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지 오늘날에 안 맞습니다. 오늘날에 돈이 중요한데 돈 버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읽을 이유가 없다. 서점에 가서 보면 논어가 꽂혀있는 코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많을까?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하는 뭐 몇 가지 방법.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나는 주식 투자해서 20억 벌었다. 이런 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하겠다라고 작정하니까요, 책이, 눈에 들어오는 책이 달라집니다. 논어,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와, 이렇게 재밌는 책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몰랐느냐. 왜 재밌느냐. 바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보 노릇 그만하려고 보니까요. 이보다 더 재밌는 책이 없다. 그 외에는 또 경자 붙은 책이 많아요. 금강경, 뭐 사서삼경, 무슨 뭐 성경, 뭐 경자 붙은 거예요. 이런 책들이 다 바보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전에는 몸에 필요한 걸 챙겼는데 그건 다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정보가 중요하고요. 아파트는 어디가 많이 값이 오를 장소, 어느 동네가 아파트 값이 오를까? 예. 또 바깥에 돈 되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마음을 챙기는 방식으로 삶이 바뀝니다. 마음은 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바보 노릇 그만하려면요. 삶의 내용이 바뀐다. 독서의 내용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전에는 누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데, 이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예. 어떤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봐서 어떻게 마음을 챙기느냐, 마음 챙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